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고요한 새벽의 정막 속에서 거대한 저택 하나가 어둠을 뚫고 빛을 머금는다. 3층 창가에 불이 켜지고 그림자 하나가 커튼 너머로 어른거린다.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최범석. 범석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으로 올해 73살. 은빈 머리가 세월의 무게를 증명하듯 희끗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동이 트기 직전에 하늘을 응시한다. 말없이 깨어난 서울의 새벽, 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책상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 더미들 사이 유독 눈에 띄는 작은 은색 액자가 놓여있다. 범석은 습관처럼 의자에 앉자마자 그 액자를 들어 올린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까만 머리, 동그란 눈, 그리고 살짝 들어간 보조개. 그의 딸 수진이었다. 30년 전 행사장에서 손을 놓친 채 실종된 아이.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수진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것은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그 한마디로 그는 또 하루를 견뎌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르다. 창밖을 응시하던 그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스친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린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제자리에 두고 서류를 펼쳐본다.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려온다. 툭툭.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 박지훈이 들어선다. 중후한 목소리와 차분한 걸음걸이. 손에는 오늘의 일정표가 들려있다. 회장님, 오늘 일정표와 함께 새로 오신 가정부 관련 서류입니다. 범석은 손짓으로 그에게 책상 위에 내려놓으라고 한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덧붙인다. 이번 분은 검증된 인물입니다. 경력도 훌륭하고 추천서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 들여보내게.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자 조용히 발걸음을 들이며 한 여인이 들어선다. 단정한 머리, 소박하지만 깔끔한 복장, 그리고 약간 굳은 듯한 표정 속에 숨은 따뜻한 눈빛.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40을 간 넘긴 나이. 서울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만이 그녀의 과거를 대변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회장님을 모시게 된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범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는다. 그녀의 눈매, 입꼬리, 인사하는 태도까지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그 아이의 잔상이 겹쳐지는 듯한 착각.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감정을 털어낸다. 잘 부탁하지. 아침 식사는 7시 30분. 와사비는 절대 금물이고 국물 온도는 80도 이상 넘기지 말게. 네, 회장님. 정확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범석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류에 시선을 돌린다. 수진은 조용히 퇴장하며 문을 닫는다. 바로 그날부터 서울 강남의 이 대저택 안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조용히 다가오는 진실. 모든 것은 아주 작은 우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수진은 점점 이 저택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언제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움직였으며 범석의 모든 지시에 대해 단 한 번도 묻거나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태도 뒤에는 매번 작은 관찰이 있었다. 수진은 범석이 앉는 방향, 책상 위 펜의 배열, 심지어 커튼을 어느 정도 열어야 범석이 아침 햇살에 찡그리지 않는지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범석도 그런 그녀의 세심함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무뚝뚝하게 식사를 하면서도 수진의 말없는 배려에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사를 마친 후 범석은 책을 읽으러 서재로 향했다. 한참을 읽던 그는 가슴에 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다. 거실에 있던 수진은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곧장 서재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범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회장님. 수진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범석의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한 뒤 박지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신장약은 서재 서랍 오른쪽 끝칸입니다. 바로 구급차 부르세요. 이후 수진은 범석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하며 위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가 심장 발작에 대해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약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박지훈이 뛰어들어오고 수진의 지시에 따라 약이 투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석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범석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진다. 흐릿한 형광등 아래 회장의 숨결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범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다. 그리고 창가에서 서성이는 수진의 실루엣을 발견한다. 물 좀. 회장님, 수진은 깜짝 놀라 돌아서더니 재빠르게 물을 따라 건넨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다. 얼마나 됐나? 거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큰 위기는 넘겼다고 하셨어요. 범석은 손을 들어 가슴께를 눌러본다. 여전히 미세한 통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수진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쩌다 심장약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침착했는가? 당신이 날 구했군.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곁에 있는 것이 제 일인걸요. 범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너무 익숙했다. 다정하지만 절제된 말투, 세심한 손놀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오래된 기억과 겹치는 어떤 기시감. 며칠 후 범석은 병실에서 퇴원하여 저택으로 돌아온다. 몸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진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낸다. 30년 전 실종되기 직전의 어린 수진 사진이었다. 붕대를 감고 웃고 있는 그 아이의 눈매, 입꼬리, 그리고 손목. 수진의 손목에서 봤던 흉터. 범석은 천천히 책상에 앉아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설마 진짜 그럴 리가. 그는 조용히 비서 박지훈을 호출한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조사를 의뢰한다. 지훈 씨, 이수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30년 전 기록까지 철저히 조사해줘. 고아원, 병원, 출생 기록 가능한 모든 걸. 혹시 무슨 이유라도 그녀가 혹시 내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 지훈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최대한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퍼즐은 흩어져 있던 조각이 아닌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수진은 회장의 약 정리를 위해 서재에 들어갔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며 서재 가득 따뜻한 빛이 퍼졌다. 창을 반쯤 열고 바람을 들인 뒤 수진은 익숙한 듯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 서랍 안쪽 깊은 곳, 다른 약통들 사이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손에 걸렸다. 작은 자물쇠가 달렸지만 잠기지 않은 채 반쯤 열린 상자. 수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낸다. 겉면에는 세월이 스민 흔적들과 함께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상자 뚜껑 위에는 작은 발레리나 인형 하나가 빙글빙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진은 상자를 열었다. 작고 부드러운 찰칵 소리와 함께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익숙하면서도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덮친다. 그녀는 멈춘 듯 음악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조용히 듣는다. 순간 어딘가 멀고 잊혀진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파문처럼 번진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을 꾸어요.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장가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처음 듣는 멜로디였을 터인데 입술은 정확한 박자와 음정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놀라 손을 입에 갖다 댄다.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 왜 이 멜로디가 이렇게 가슴을 울릴까? 수진의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맺힌다. 그 순간 서재 문틈 너머에서 조용히 누군가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범석이었다. 그는 병원 검진을 마치고 막 돌아오던 길이었다.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무심히 들어서려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낡은 음악 상자 소리와 수진의 흥얼거림을 듣게 된 것이다. 그 자장가는 오직 가족만이 알 수 있는 멜로디였다. 그가 직접 작곡하고 딸에게만 들려줬던 밤의 자장가. 이 세상에 오직 아내와 자신 그리고 수진만이 알았던 노래. 이럴 수가. 그 자장가를 그녀가 기억하고 있다. 범석은 말없이 뒷걸음질 쳤다. 손은 떨리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음은 이미 대답을 얻었지만 그는 확신을 위해 마지막 증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 밤 그는 결심한다. DNA 검사. 30년 동안 쌓여온 희망과 회한, 상실과 기대, 모든 감정을 담아 그는 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가능한 조용히 그녀의 개인 물품에서 샘플을 확보하게.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오랜만에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저택의 정원에도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다. 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서재로 향했다. 수진을 조용히 불러들인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범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본다. 말없이 오랫동안. 앉게. 할 말이 있네. 수진은 조금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범석은 조심스럽게 오래된 액자 하나를 그녀에게 건넨다.
그 속에는 5살 무렵의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이 아이 어디서 본 적 있나? 수지는 사진을 오래 바라본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썹을 찌푸린다. 왠지 익숙한 얼굴이에요. 하지만 기억은 안 나요. 범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번째로는 그날 들었던 자장가 멜로디를 흥얼거린다. 그의 저음 속에 감정이 담겨 흔들린다. 수진의 눈이 커진다. 그녀도 무의식 중에 함께 따라 부른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멜로디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입술이 떨린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왜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 이유일지도 모르겠군. 그는 서류를 건넨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눈앞의 문장이 그녀의 세계를 흔든다. 확률 99.92%. 친부 친자 관계로 강하게 추정됨. 수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진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정말 제가 회장님의 딸이었어요? 범석은 그녀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뻗는다. 손등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수진아, 그래, 내가 내 딸이 맞단다. 두 사람의 눈물이 마주친다. 30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 마주한 진실 앞에서 감정은 더 이상 감춰질 수 없었다. 왜 지금까지 왜 저를 못 찾으셨어요? 찾으려 했다. 날마다, 밤마다, 모든 병원과 경찰, 심지어 무당까지 하지만 아무도 너를 찾아주지 못했지. 수지는 조용히 범석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고 굳은 손.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의 손과 같은 온기. 그녀는 마침내 한마디를 꺼낸다. 아버지. 처음으로 불러본 그 이름. 익숙하지 않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 범석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품에 안는다. 그래, 수진아, 이제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서울 강남의 저택에는 다시 가족의 숨결이 깃들었다. 사라졌던 과거가 돌아오고 잃었던 사랑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최태준의 사무실. 벽 너머로 고급 빌딩 야경이 펼쳐지지만 그의 표정은 침통하기만 하다. 손에 쥔 서류를 부들부들 떨면서 그는 주먹을 꽉 쥔다. DNA 검사 결과 박지훈 비서실장을 통해 빼돌린 복사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친자 확인 99.92%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정말이었단 말인가? 저 여자가 삼촌의 딸이라고? 30년간 그 자리를 지키며 삼촌의 신임을 받아온 자신. 누구보다 회사를 위해 일했고 삼촌 곁을 지켰던 자신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난 한 여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니. 그의 눈빛이 점점 붉어지고 사무실 안을 거칠게 오가다 책상을 강하게 내려친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김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과거 수진의 고아원 기록을 조작했던 사설 탐정이다. 그때 조작한 서류 전부 폐기했지. 기록은 다 없앴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개입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위험.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걸 잃게 생겼다고. 다음 날 범석은 임원진 회의를 열고 회사 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일부 이수진에게 위임하겠다고 발표한다. 수진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에 나타났고 그녀의 표정은 여느 경영자 못지않게 침착했다. 그 모습을 회의실 뒤편에서 지켜보는 최태준. 그의 시선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앞으로는 수진이 내 딸이자 이 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박수 소리와 함께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떠난다. 수진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려던 순간 태준이 다가온다. 잘 됐네. 드디어 원하던 자리에 앉았으니 만족스럽겠군. 저는 원한 적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진실, 그 진실 때문에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어. 넌 이 회사를 망칠 거야.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본다. 더는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 대신 범석이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는 모든 말을 다 들은 듯 조용히 입을 연다. 태준아, 충분히 기회를 줬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너의 마지막도 달라질 거야. 삼촌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나도 너도 감당 못할 일이 생기기 전에. 그날 오후 최태준은 범석그룹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직위를 해임당한다. 사무실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씁쓸했고 오랜 집착과 욕망의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범석과 수진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거의 조각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늦은 오후 최범석 저택의 오래된 다락방.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그곳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린다. 먼지 낀 공기 속
희미한 햇살이 낡은 나무 바닥을 비추고 있다. 범석과 수진 두 사람은 함께 다락방 계단을 올라선다. 수진은 처음 들어오는 듯한 공간에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범석은 말없이 깊숙한 곳으로 그녀를 이끈다. 여긴 내가 사라진 뒤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은 곳이야.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낸다. 상자 위에는 수진이의 보물상자라는 글씨가 삐뚤하게 적혀 있었다. 범석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연다. 안에는 작은 고양이 인형, 낡은 그림책, 리본, 색연필, 그리고 접힌 편지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미미야. 수진은 상자 속 고양이 인형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진다. 인형을 손에 쥐는 느낌, 냄새, 그리고 감촉까지 모두가 낯설지 않다. 기억나요, 이 인형. 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항상 끼고 자던 인형이었지. 내가 없어진 날 내 방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고양이 인형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팔찌 하나를 꺼낸다. 은색 줄에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린 그 팔찌. 그녀의 기억 속에 어렴풋한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푸르른 공원, 생일 축하 노래,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손목에 이 팔찌를 채워주던 순간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저한테 채워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진이는 언제나 행복해야 해. 범석은 그녀 옆에 조용히 앉는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자를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펼친다. 그 속에는 미소 짓는 젊은 아내와 어린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사진을 보며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기억나요, 어머니의 목소리, 웃음, 그리고 따뜻한 손길. 다락방의 침묵 속 두 사람의 숨결만이 고요히 울린다. 잊혀졌던 조각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고 수진의 눈에 흐르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회복의 증거가 된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있었다. 수진아, 이제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의심할 필요 없단다. 고마워요, 아버지.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정말로. 다락방 창문 너머로 붉은 석양이 퍼진다. 잃어버린 시간을 품은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울 도심 한복판, 깔끔하게 정돈된 현대적인 강당. 오늘은 수진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다. 무대 위에는 커다란 화면에 Finding Home, Building Hope라는 문구가 환하게 떠 있다. 객석에는 기업인, 언론인, 복지기관 관계자 등 수많은 이들이 초청되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진과 최범석이 나란히 서 있다. 지금부터 수진재단 설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실종 아동 가족의 재결합과 지원을 위한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통합 플랫폼입니다. 수진은 마이크 앞으로 나선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비추지만 수진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을 시작한다. 저는 30년 전 이름도 잃고 기억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인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기도 한다. 이제 저는 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들이 기억 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게라도 집이라는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DNA 데이터베이스와 AI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통합 검색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뒤이어 무대 화면에는 기억 찾기 플랫폼, 심리지원센터, 유가족 공동체 모임 등 재단의 다양한 활동 계획이 소개된다. 이 재단은 제 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삶을 바꾸었듯 이제 이 재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수진은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이후 몇 달간 수진 재단은 실종 아동 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 실종 가족 매칭 캠프, 사회적 기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누는 수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가을 오후, 수진과 범석은 다시 한번 잠실 근처 그날의 기억이 시작된 공원을 찾는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 건너 펼쳐지는 노을을 바라본다. 지금 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아직도 꿈같구나.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꿈이 아니에요, 아버지. 수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고양이 인형 미미를 꺼낸다. 햇빛에 반사된 유리 눈동자에서 반짝임이 일고 인형은 마치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지켜봐왔다는 듯 고요하다. 미미도 이제는 집에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긴 여정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삶. 바람에 흩날리는 은은한 가을빛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욱 깊고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어느 밤, 수지는 재단의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다음 프로젝트 보고서를 정리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피로 대신 확신이 담겨 있다. 그녀는 조용히 한 줄을 쓴다.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마지막 조명을 끈다.